네, 이번 시간은요, 외계 생명체 탐사에 대해서 들어가 봅시다. 지난 외계 행성계를 우리가 찾아냈기 때문에 그러한 외계 행성에서 생명체가 존재하느냐, 생명체의 존재할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뤄보는 겁니다. 1번 보시면 외계 생명체의 존재의 필수 조건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는 조건은 아주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그 조건 중에서도 이제 이 필수 조건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다양한 조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1번 외계 생명체 지구가 아닌 다른 천체에 존재하는 생명체다라는 거고 그러한 기본 구성 물질을 우리가 탄소로 일단 추정합니다. 탄소의 중심으로요. 탄소 화합물들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유기물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기본이 돼요. 유기물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과 같은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중심 원소 탄소로 추정합니다. 탄소 원자, 다른 원자와 쉽게 결합할 수 있다. 우리가 조금 화학적인 요소를 얘기하면 14주기에 해당하는 원자과 전자가 4개로서 결합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그것을 탄소화합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탄소화합물 중 하나 단백질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의 단위체 아미노산 알고 있어요? 아미노산은 운석이나 성간 기체 이런 데서 또 흔히 발견이 되다 보니까 이거의 시작으로 우리가 많이 판단을 해요. 그러고 나서 외계 생명체의 필수 조건 이렇게 나와 있죠. 아주 중요합니다. 액체 상태의 물. 물은요 상태가 여러 가지지. 그래서 기체, 액체, 고체 상태 중에 반드시 요 액체 상태다라는 거고 그것이 가능한 우주 전체 공간 중에서 가능한 영역이 생명 가능 지대다라는 이 용어 오늘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문제 나올 거고 일단은 물이 왜 필요하느냐? 물론 물만 필요한 건 아니야. 물만 필요한 건 아니지만요. 물은 반드시 이제 필요한 필수 조건이 됐는데 우선 비열이 큽니다. 비열이 크다라는 걸로 끝이 아니라 비열이 크다라는 건 항상 온도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랑 연결해야 되는데 온도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생명체들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요 항상성 유지랑 연결이 돼요. 그러면 어떤 표현도 할 수 있느냐? 우리 생명체들은 태양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있지? 태양 에너지를 잘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도 조금 우회해서 표현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물질을 녹이는 성질로서 아주 좋은 용매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건에 여러 물질이 많이 녹아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일단 생명체들이 여러 가지 물질들을 쉽게 공급받을 수 있겠지. 그리고 생명체들이 최초 탄생한 곳이 수건이란 말이야.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아주 유리한 조건이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 물의 부피 변화는 조금 특이합니다. 액체 상태에서 고체가 될 때 대부분 액체에서 고체로 변할 때 밀도가 증가하거든. 그런데 물은요, 밀도가 더 작아져요. 그러니까 둥둥둥 얼음 상태에서 바다나 강물, 호수에 떠오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표면부터 얼어서 우리 수건에 있는 생명체들이 살기 어렵도록 너무나 추워질 수 있는데 얘가 보호막처럼 보호를 해주는 거지. 그래서 호수의 수면 아래의 생명체는요. 추위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보온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야.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가 일단은 상식적으로도 갑자기 서술형이나 이런 부분에서 쓸 수 있거든. 그런데 이 부피에 해당하는 거, 부피 변화가 조금 달라서 그래서 밀도 변화가 조금 달라서 보온 효과가 가능하다라는 거는 한 번쯤 생각해 두지 않으면 갑자기 여러 개를 쓰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지치기 하기가 어려워요. 기화열이 크다 이거는 비열과 조금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기체로 쉽게 안 바뀐다. 그러니까 열을 많이 줘야 된다. 온도 변화가 쉽지 않다. 이러한 포인트지.
액체 상태로 지속돼서 생명 현상 유지. 물질 대사할 때도 물, 액체 상태의 물이 필요하거든요. 이러한 큰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일단 필수 조건 첫 번째 요인은요. 액체 상태의 물을 우리가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 가능지대가 아주 중요해요. 오늘의 키야. 생명 가능지대 이렇게 나와 있죠.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겁니다. 일단은 중심별들이 등장할 건데 그 중심별들을 주계열성으로 대부분 놓고 문제에 나올 거예요. 물론 문제에 나오지 않는다면 중심별이 아닌 다른 광도를 지닌 다른 진화 단계를 언급할 수 있지만 우선 기본적으로는 주계열성끼리 이렇게 일단 판단합니다. 그래서 대표하는 요 그림을 아주 많이 보게 될 거고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 가능한 거리의 영역이다 라고 했는데 그건 광도에 비례하게 거리가 멀어집니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 요 폭도 넓어지거든. 그래서 그림 같이 보자. 지금 태양의 질량 여기 1 여기를 기점으로요. 더 질량이 작고 더 질량이 크지. 이런 상황에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우리 태양계에서는 요 지구만 현재 속해 있는 요 거리, 요 영역, 생명 가능 지대라고 합니다. 공전궤도 반지름은요, 질량이 1인 중심별 대비 이렇게 1에 해당하는 기준을 우리가 놓는 상황인 거고, 그랬을 때 질량이 작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생명 가능 지대가 더 가깝다. 오케이? 근데 폭도 작다. 오케이. 질량이 크다. 생명 가능 지대가 어떻게 된다. 중심별로부터 더 멀리 존재하게 된다. 멀리 있게 된다. 그리고 폭도 넓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오늘 정확하게 알고 계속 문제에서 적용할 겁니다. 중심별이 우리가 주계열성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계열성의 중심별의 질량이 크면 표면 온도 비례해서 높고 광도 비례해서 컸단 말이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만 일단은 뒤에도 나올 텐데 하나 정확하게 별에 해당하는 게 중심별이라면 질량이 큰 게 온도 높고요. 표면 온도 광도 크고 진화 속도 빠르고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거 수명은 짧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요 부분을 익히면서 문제에서 얘네들을 많이 활용할 거거든. 그래서 생명 가능지대까지의 거리와 폭 플러스 진화 속도와 수명을 잘 연결해야 돼. 은근히 많이 속아요. 문제 접해볼 거야. 질량이 큰 별, 그러면 생명 가능지대가 넓으니까 액체 상태로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서 좋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화 속도가 너무 빨라. 말했다시피 질량이 크지? 진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수명이 짧아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한다 요 뜻이에요. 따라서 생명체가 탄생하고 그것이 진화하는 그러한 여러 단계를 우리가 좀 연구했을 때 태양계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예상 수명이 약 25억 년이다. 그러니까 짧다 이거야. 남색인이 출현해서 지금 최초의 인류가 탄생해서 진화하는 요 시간까지의 너무 짧은 진화를 빨리 겪는 별이 된다. 요 뜻입니다. 그래서 질량이 큰 것만이 마냥 이점 좋은 건 아니구나. 질량이 작은 별이요. 진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러면 에너지를 공급받겠네 라고 요 기간의 시간은 증가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중심별이랑 가깝고 그런 상황에서 인력, 서로 만유인력이 작용하죠. 크게 작용하다 보니까 생명 가능지대 폭이 좁은 데다가 플러스 동주기 자전 요거를 좀 체크해놔야 돼. 동주기 자전이 가능하더라 이거야. 동주기 자전 추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우리 지구 입장에서는 달과 같은 상황인데 천체가 공전하는 속도와 자전하는 속도 요 주기까지가 일치하다 보니 계속 같은 면만을 별 쪽을 향하게 바라봅니다. 그러면 항상 낮, 항상 밤 그런 상황으로 계속 한 면만 보게 되다 보니 그래서 생명체의 살기에는 불리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정리하면 질량이 커도 문제, 질량이 작아도 문제, 적당한 태양 정도가 좋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따라서 태양에 해당하는 거와 질량이 다른 별들을 비교했을 때 이 첫 번째 아주 많이 등장할 대표하는 그림이 될 거고, 이 두 번째는요. 별의 진화 과정 내에서, 즉 별의 진화 과정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하나의 중심별이거든. 하나의 중심별에서, 즉 이 태양 진화에 따른 요 그래프가 비슷한 듯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분리해서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광도가 증가하면 별 주변에 생명 가능지대가 멀어지더라. 선생님, 광도 증가하면 생명 가능지대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애초에 광도가 다른 별들을 이렇게 비교했던 거고, 지금 얘네들 다 다른 별이에요. 근데 지금은 태양 내에서, 태양 주계 열성 기간 내에서도 광도가 변하더라라는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진화에서 배웠던 주계열성은 크기 일정, 정력학 평형, 그로 인한 광도도 일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일반화해서 배웠었는데, 사실은 광도가 변한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뭐야, 그럼 지금까지 다 정력학 평형 이것도 틀린 거고 광도도 다 변한다고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안 돼. 태양의 진화에 따른 생명 가능지대, 잘 체크하세요. 요거를 언급할 때만 우리가 요 광도가 변하는 요 개념을 살짝 쿵 적용합니다. 오케이? 그럼 보자. 태양, 별이요. 탄생했어요. 언제? 약 50억 년 전에. 왜냐면 현재 50억 년에 해당하는 나이가 태양이 현재 나이거든, 수명. 그래서 여기에 지구가 지금 세이브, 생명 가능지대에 속해 있단 말이야. 그럼 보자. 별이 탄생한 요 상황에서요. 생명 가능지대 중심별로부터의 거리 여기가 계속 속해 있는 요 상황인데요. 나이를 당연히 더 먹겠지. 더. 우리가 예상 수명을 100억 년으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60억 년, 그래프상에서 60억 년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생명 가능지대를 벗어나게 되더라. 이거야. 우리가 당장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프를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왜냐? 별이 탄생으로부터 점점 이렇게 나이 먹어갈수록 동일한 주계열성이지만 광도가 증가해서 이렇게 생명 가능지대가 멀어졌다 이거거든. 오케이? 그리고 폭도 조금씩 넓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진짜 100억 년의 수명이 다다를 때쯤은 폭은 더 넓어졌고 또 생명 가능지대 영역이 멀어진 거, 중심별로부터 멀어진 이 상황, 그래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어. 무슨 표현이냐? 광도가 증가하면 생명 가능지대 멀어지고 그리고 폭이 넓어진다. 이런 식으로 같은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얘는 다른 별끼리 비교한 거고, 얘는 하나의 별의 탄생과 그 별에 해당하는 수명, 이걸로 얘기한 겁니다. 구분하세요. 별과 행성 사이의 거리 이렇게 나와 있죠. 너무 가까우면, 즉 우리가 요거 그래프를 좀 선생님이 정리하고 다시 한번 좀 얘기하면요. 별과 행성 사이가 너무 가까우면 여기는 모두 너무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기체 상태로 다 증발되어 버릴 거야.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그랬지? 그게 생명 가능지대. 그리고 너무 멀어. 질량 상관없이 생명 가능지대를 벗어나면 고체 상태로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얼음들로. 그러다 보니까 중심별과 행성 사이의 거리가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거고, 너무 가까우면, 즉 생명 가능지대 앞쪽이면 기체, 생명 가능지대면 액체, 생명 가능지대 뒤쪽이면 고체. 이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오케이? 선생님, 별이 질량이 크면요. 그러면 생명 가능지대에서 좀 뒤에 있더라도 더 에너지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아니라 고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기준은 생명 가능지대 전, 생명 가능지대 상에 있나 아니면 그 뒤로 이렇게 더 멀어졌나, 이걸로 잡습니다.
별의 질량이 크면 광도가 커지고 중심별에서 멀어지고 폭이 넓어진다. 오늘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태양계에서는 금성, 화성, 수, 금 여기 있지? 그리고 화성 여기 있죠? 태양과 거리가 가까워서 물이 모두 증발한 기체 상태이고요. 화성, 태양과 거리가 멀어서 물이 모두 응결한 고체 상태입니다. 이렇게 연결돼요.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행성의 조건이다. 이렇게 나와있죠. 물론 필수 조건은 물 가지고 있니? 액체 상태니? 이거지만 그 조건 말고도 다양한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가능지대에 위치했는가? 이것도 사실은 아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조건 뭐 판단할 필요가 없고 생명 가능지대에 위치한다. 그러면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한 거거든. 100% 아니에요. 생명 가능지대에 있다라고 해서 100%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거고 그 가능성을 바탕으로 이제 나머지 조건들도 부합해야 진짜 생명체가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적당한 중심별의 질량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했대로 너무나 질량이 크면 별의 진화 속도가 너무 빨라. 그러니까 생명체가 출현했다 하더라도 진화하기도 전에 별이 죽어버릴 수 있어. 그런 상황. 그리고 너무 질량이 작아. 그러면 아까 동죽이 자전할 수 있다 그랬죠. 적절한 두께의 대기가 필요합니다. 대기는 일단 이러한 유해한 선들을 보호할 수 있거든. 그런데 조금 기준 잡아야 되는 건 자기장보다는 덜 센. 운석이나 해성 이런 고체 상태도 보호하지만 X선, 자외선 이런 애들은 태양풍이나 우주선 이런 것보다는 조금 약한 거거든. 그러니까 항상 상대적인 거야. 당연히 가시광선이나 적외선보다는 훨씬 세. 그런데 얘네들보다는 약하다. 오케이? 어쨌든 보호를 해주고 온실 효과 이거는 뭐예요? 보온을 해주지. 그치? 보온. 행성의 온도를 알맞게 유지해줘서 그래서 우리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자기장은 대기와 같은 역할, 그런데 더 세고 강한 유해한 고에너지 입자 그런 것들을 차단시켜준다. 보호 역할. 위성 존재. 그러면 자전축이 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거든. 그러다 보면 얘로 인한 연교차라든지 즉 계절 변화 이런 것들이 심하지 않더라. 심하지 않고 좀 잘 유지가 되어야지 우리 생명체들이 잘 적응할 수 있겠죠. 행성의 크기와 표면의 성질. 당연히 표면이 딱딱해야 우리가 발을 디디면서 살아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은 크기. 적당한 중력이 있어서 서로 인력을 받으면서 대기를 붙들고 있어야 되고요. 단단한 지각. 그러니까 지구형이 더 적합하다. 이게 암석형 같은 말. 기체형, 목성형보다요. 생명체 존재 확률이 좀 더 낮다. 부적합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뒤로 넘어가면 그걸 탐구랑 이제 연결을 해볼 건데요. 지금까지 한 내용들의 리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 단원에서 배웠던 이러한 H활도랑 이제 수명등이 연결되어서 이제 나오게 될 거고 지금 본 대로 지구가 탄생한 약 46억 년으로부터 생명체의 진화하는 유예요. 최소 이렇게 30억 년 이상이 걸리는데 아까 태양 질량이 2배만 되었더라도 어떤 상황이었어? 질량이 큰 별, 태양 질량의 2배, 그때 25억 년이다 이거야. 그래서 생명체들이 진화하는 걸 모두 다 기다려주기에는 수명이 너무 짧다. 이런 개념이고요. H활도든 표든 항상 태양을 찾아서 그 주변과 또는 묻는 데이터들과 비교하는 연습을 습관화하셔야 됩니다. 태양의 물리량은 외울 수 있는 건 외우라 그랬지? 표면도 5800켈빈, 6000켈빈의 G형이고요. 광도는 대략 이렇게 1로 비교하게끔 줄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요 분광형 표면 온도 요거 헷갈리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리뷰 꼭 하시고 말했다시피 주기였어. 요 1번에 해당하는 거 무조건 기억해야 됩니다. 질량 크고 온도 높고 반지름, 광도 그리고 수명은 낮다. 거기에서 혹시 만약에 까먹었을까봐 잊어버렸을까봐 진화 속도 빠르다. 오케이.
중심별 주기율성이라면 요거 항상 모든 우주 문제에서 판단해야 돼. 생명 가능성의 거리 별로부터 멀어지고 폭이 넓어진다.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이것만 외우면 일단은 문제에서 반 이상은 적용이 될 거고요. 알았죠? 생명체가 존재하기에 가장 적합하냐 라고 했을 땐 당연히 태양과 유사하겠죠. 그러니까 G형 단은 1등이고요. 그 주변인 G형, 주변인 F형, 살짝 A형까지도 일부 가능은 하지만 사실상 뭐 F형 정도 가능하고 나머지는 확률적으로 낮겠지. G형 중에서도 생명체 발견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이유들 다시 한번 분광형으로 정리해놨어. 질량이 크다, 작다로 우리가 했던 얘기입니다. 분광형, 표면 온도 높다, 광도 크다, 수명이 짧다, 이겠지. 진화할 시간이 부족하다. 얘네들 수명이 아주 길어. 그래서 유리하느냐? 그렇게 하나만 보고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 생명 가능지대 별에서 너무 가까워. 그래서 중력이 너무 커서 동력이 자전할 수 있다. 인력이 너무 강하다. 이 얘기예요.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중심별의 수명은 약 10억 년 이하인 별. 요거는 거의 어렵다. 최소 30억 년. 아까 선생님 언급했지? 그래서 F형보다 질량이 작은 별, 요게 존재 가능해서요. 단연 G형이다. 가장 유리한 거예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외계 생명체는요, 사실 이제 문제로 좀 접해보는 게 저 앞쪽 2페이지까지 한 그 내용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리고 내신용으로는 매칭하는 문제가 나올 수는 있지만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제부터는 빠르게 체킹하고 넘어가면 돼요. 외계 생명체 탐사를 합니다. 어찌됐건 확률적으로 매우 낮고 그리고 사실상 밝혀진 것도 우리가 드물다 보니 연구를 막 신나서 하는 상황은 아니야. 그렇지만 그래도 손을 놓을 수는 없더라. 태양계 내 생명체를 탐사합니다. 일단은 태양계부터 우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얘네들의 상태를 봐야 되는데 행성들을 봐야 되는데 일단 생명체의 흔적을 연구할 거고 우주 탐사선 또는 우주의 탐사정 이렇게 얘기하는데 직접 보내서 태양계 천체를 탐사하기도 합니다. 의심이 되는 정황이 밝혀지면. 그렇지만 무작정 생명 가능지대에 속한다라고 해서 막 보낼 순 없어. 효율은 낮아요. 효과적이지 않아. 일단은 화성. 얘는 단연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죠. 행성이지. 이때 운석에서 이미 생명체로 간주되는 화합물이 발견이 됐고 그리고 화성에 생명체가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이제 될 수 있는 걸 바탕으로 과거의 물의 흔적도 한몫합니다. 오케이? 따라서 이런 것들로 화성은 가장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 버릴 수 없는 단연 대표하는 행성이고요. 목성은 유로파, 토성은 타이탄 이런 식으로 얘네들에 해당하는 위성을 잘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일단 유로파의 표면은 얼음으로 덮여 있다.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더라? 물. 얼음으로 덮여 있으면 그 아래쪽 뭔가 보온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얼음으로 덮인 유로파가요. 이 얼음층 아래 이렇게 바다 물이 있을 거다. 요거는 우리가 최초의 생명체의 출현, 요거 기원설로 비교해봐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생물들, 이러한 친구들, 서식처. 그러다가 막 더 화합물을 만들어내면서 유기물을 만들어내면서 생명체가 탄생할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주장입니다. 토성의 타이탄은 일단 대기를 가진 행성처럼 뿌연 구름 요걸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마치 기상 위성에서 본 바다와 기체, 구름들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얘가 전체 대기의 질소 약 98% 그리고 메테인으로 된 호수 요거를 또 눈여겨보는 거야. 왜냐면 메테인 CH4는요. 생명체들의 가스 성분이나 이러한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기체로 우리가 추정하기 때문에 지구에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놓을 수 없는 토성 행성의 위성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일단은 확률이 높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버릴 수는 없다.
원시지구와 비슷하기 때문에 얘네들도 언젠가 우리 지구처럼 변할 거 아닌가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외계행성 생명체 밖의 탐사에서는요. 일단은 지구 정도의 규모, 태양 정도의 중심별 이러한 상황으로 기체들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스펙트럼으로. 대기 성분들을 확인했었지? 우리가 복사에너지 스펙트럼 분광 관측으로요. 식현상이 일어나면은 행성대기까지 그리고 중심별의 성분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거든. 그리고 두 번째요. 세티 프로젝트다 라고 해서요. 지적인 생명체가 있다면 이런 가정에서 무슨 생각이 착안됐느냐? 지적 생명체가 있다면 반드시 그들도 우리처럼 전파를 사용할 것이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전파 신호를 꼭 보낸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럴 것이다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사용하는 이러한 전파를 우리가 캐치해보자. 찾아내자. 이런 거거든. 그래서 인공적인 전파를 찾는 행동으로요. 처음에는 국가 프로젝트로 시작은 했지만 사실상 성과는 낮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내에요. 약 100만여 개의 별들과 100여 개의 다른 은하들이 이러한 걸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적 외계 생명체의 흔적을 계속 찾으려고 해. 그래서 많은 이제 국제 프로젝트 기업가들, 이제 과학자들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들도 이제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우리가 행성의 대기를 통과한 별빛, 이게 허블 망원경이 이렇게 관측을 할 때 어찌됐건 메테인의 흔적이 발견된다? 완전히 놓을 수 없는 거야. 우리도 초기 원시 지구의 원시 대기에서는 화산 폭발로 인한 수증기, CO2, 메테인 얘네들이 줄을 잃었거든요. 오케이? 따라서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외계 생명체 탐사의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떻게 진화했는지 우리가 눈으로 본 건 아니니까 사실상 이거를 발견한다면 우리 태양계에도 즉 지구에도 적용해서 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거고 우주에 대한 호기심이나 과학 문명을 발달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의를 가지면서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뒤에 나와 있는 건 이제 물리량들인데요. 물리량들을 직접적으로 막 내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게 나왔을 때 해석은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태양계에서 왜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하는가? 그러면은 반대로 이 말은 아까 조건, 필수 조건인 생명 가능지대 요거를 포함한 나머지 조건들을 잘 이해해라 라는 거거든.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까다 이거로부터 금성에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까다 이런 것들을 연결해 놨기 때문에 잘 이해하도록 물리량들을 역으로 활용합니다. 오케이. 따라서 생명체에 해당하는 거는 이렇게 문제 적용하면서 마무리할게요. 고생했어요.